사장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목표에 따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마케팅 전략의 목표가 있었고, 그죠? 여기서는 이제 사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목표에 따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장에서는 제품 범주에 대한 욕구에 대한 의미,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태도, 브랜드 구매 의도, 브랜드 구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기업이 IMC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효과, 얻을 수 있는 효과, 즉 목표에 대한 내용인데 크게 5가지 커뮤니케이션 이펙트가 나타나겠죠. 그죠? 목차와 같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속 설명이 되는데, 커뮤니케이션 효과라 함은 기업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유망 고객, 즉 가망 고객의 마음속에 바람직한 브랜드 관련 현상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효과입니다. 즉 커뮤니케이션 이펙트는 앞서 목차에서 봤다시피 제품 범주 욕구, 프로덕트 카테고리 니즈, 그 다음에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어웨어니스, 브랜드 애티튜드, 태도, 브랜드 구매 의도, 그 다음에 브랜드 구매까지 5가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각각의 5가지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범주에 대한 욕구, 제품 범주, 즉 프로덕트 카테고리에 대한 니즈. 제품 범주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낵류가 있을 거고요, 과자류, 그 다음에 음료, 청량음료, 그 다음에 또는 치약, 등등에 대한 욕구인데, 비슷한 카테고리에서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제품 범주에 대한 욕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제품 범주 욕구는 현재의 동기부여 상태, 현재의 욕구 상태와 바람직한 동기부여 상태 간의 지각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느낌이 제품 범주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TV 광고를 보고 갑자기 그 제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아직도 그런 세탁기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바꿔야 될 때, 이 광고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는 TV에서 수소자동차 넥소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유해한 오염된 대기를 정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배출되는 것은 물밖에 없다, 이런 광고를 합니다. 자, 그 광고를 보고도 수소자동차 넥소에 대한 제품 범주, 즉 승용차를 느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제품 범주에 대한 욕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브랜드 인지도입니다.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욕구는 제품 범주 내의 여러 브랜드 가운데 특정 브랜드를 구매 대안으로 고려할 정도로 그 브랜드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범주 욕구가 첫 번째라면 이게 이제 구체화되어 있는 게 이제 브랜드 인지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인지도.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 이게 인지도. 태도라 하면 브랜드가 현재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매자의 평가. 즉, 구매자의 당연한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브랜드 대안을 가장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그러니까 좋은 태도가 있겠죠. 좋은 태도. 인지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태도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제품 범주에 대한 욕구가 구체화된 게 인지도, 인지도가 좀 더 상세하게 된 게 태도,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현실화되면
브랜드 의도가, 구매 의도가 되겠죠. 특정 브랜드를 구매하겠다는 구매자의 결심. 자, 자동차 광고를 통해서 자동차 구매 욕구가 유발될 수 있겠죠. 그죠? 많은 자동차 광고를 통해서 구매 욕구가 생겨나고 그 광고 중에서 특정 브랜드에 대한 광고를 인지하고 잦은 광고 노출을 통해서 브랜드 태도가 호의적이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호의적인 태도가 구매 의도까지 발전하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의도가 구매력이 수반될 때 특정 브랜드를 구매하기 위해 구매 관련 행동을 실행하는 것이 브랜드 구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점포를 방문하여 특정 브랜드를 선택하거나 혹은 주문한 행위가 브랜드 구매입니다. 구매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됩니까? 구매력이 수반돼야 됩니다. 즉, 커뮤니케이션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4번까지. 5번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노력이 구매력을 수반해서 결실을 맺는 것이 구매 의도, 구매 이후의 구매까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IMC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효과는 목표가 될 수 있죠. 그죠? 제품 범주 욕구를 유발시키는 게 커뮤니케이션 목표가 될 수 있고,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고, 태도를 좋게 하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고, 브랜드 구매 의도를 높이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브랜드를 구매하게 만드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목표, 효과를 설명했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자세하게 1번 제품 범주에 대한 욕구부터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범주, 카테고리에 대한 욕구입니다. 카테고리 욕구. 제품 범주 욕구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현재의 동기부여, 그러니까 현재의 심리적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1시간 이상 쭉 하고 나니까 목이 말라요. 그죠? 목이 마릅니다. 이게 현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 바람직한 상태는 어떻습니까? 바람직한 상태는 목마름을 제거하는 것. 제거하는데.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 어떤 제품을 사 마시는 게 좋을까라고 지각하는 것. 이게 제품 범주일 겁니다. 그러니까 게토레이 광고는 어떻습니까? 물보다 흡수가 빨라요. 땀 흘린 뒤에 포카리 스웨트 광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제 그 문제인식, 바람직한 상태와 현실 상태를 지각을 했을 때 특정 제품을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보면 치킨 먹을 때 콜라가 따라오잖아요. 치킨과 맥주, 치맥. 불금에는 치맥. 치킨을 떠올리면 맥주가 따라오고. 청소년들은 치킨을 떠올리면 콜라가 떠오르듯이.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 범주에 대한 욕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고프면 시간이 정말 없어. 빨리 해결해야 돼. 패스트푸드, 버거킹, 맥도날드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다 제품 범주의 욕구 유발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특정 제품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범주에 대한 욕구고, 광고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범주에 대한 욕구는, 구매 동기와 관련된 겁니다. 그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매 동기는 본능적 욕구가 있죠. 니즈. 1차적 욕구입니다. 니즈. 선택적 욕구는 원처입니다. 구체적인 욕구. 원처. 세컨더리 디맨드죠. 원처. 니즈 원처. 다릅니다. 그죠? 이게 구매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욕구 이꼴 욕구 해소를 하기 위해서 소비자는 구매 행동을 한다. 이게 전제고, 제품 범주라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청량감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기본적 제품 범주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제품 수준의 제품 범주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 컴퓨터, 탄산음료, 이거 제품 범주죠. 카테고리가 다르니까. 전자제품 중에서 컴퓨터, TV, 라디오, 요즘은 스마트폰, 이게 제품 범주입니다. 근데 이제 구체화되면 어떻게 되면 탄산음료 같은 경우 콜라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이게 이제 기본적 제품 범주. 보다 상위적인 제품 수준의 제품 범주는 전자제품, 청량음료, 이렇게 이제 범위가 확대되거나 또는 더 낮게 갈 수도 있죠. 더 낮게. 그러니까 컴퓨터는 전자제품, 탄산음료는 청량음료, 이렇게 더 확대가 되거나 크게. 아니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퍼스널 컴퓨터가 있고 PC가 있고 노트북이 있고 랩탑이 있고 그죠? 태블릿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탄산음료가 더 좀 소급되면 사이다가 아닌 콜라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제품 범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품 범주고 이 제품 범주에 대한 욕구를 유발시킨다. 뭐가?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으로 한다.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에 대한 정의고 첫 번째 제품 범주에 대한 욕구입니다. 자, 제품 범주에 대한 욕구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욕구의 범주에 대한 정의는 끝냈고요. 자, 제품 범주 욕구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목표와 구체적인 대안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 범주 욕구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략하는 경우는 기존에 우리 제품에 대한 구매 빈도가 높은 제품이거나 제품 범주를 이미 구매한 경험이 있는 표적 청중인 경우에 청중에게 굳이 제품 범주에 대한 욕구를 유발시키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가 없겠죠. 목마를 때 콜라를 드세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코카콜라는 이미 범주에 대한 욕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품 범주 욕구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제품 범주 욕구를 상기시켜야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예상 구매자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거나 과거에 형성되었지만 잊혀진 제품, 잊혀졌던 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 범주에 대한 욕구를 유발을 시켜야 되거든요. 특히 소비재 제품 같은 경우 홍삼, 정관장 홍삼 같은 경우는 TV 광고 하지 않습니까? 면역력을 높인다. 특히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우리 이제 홍삼을 전매를 했던 정관장의 홍삼이 좋다. 이런 것들도 또 유발을 시켜요. 그러니까 코로나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홍삼 광고 할 수 있죠. 그죠? 이게 이제 범주 욕구를 상기시키는 경우 자주 구매되지 않는 제품 범주에는 적절합니다. 우리 홍삼 자주 안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품 범주에 대한 인지도 구축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인지도. 일반적으로 제인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면역력, 홍삼 같으면 정관장. 이렇게 유발을 시키는 것이 범주 욕구 유발력,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서 얘기했습니다. 범주 욕구에 대한 언급 생략하는 경우는 코카콜라 자주 구매하기 때문에 콜라 범주 일으키지 않아도 돼요. 그죠? 콜라에 대한 태도, 구매 의도만 유발하면 됩니다. 이런 게 좀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제품 범주 욕구와 관련된 세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품 범주 욕구를 판매 소구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품 범주에 대한 구매 욕구가 예상 구매자의 마음속에 형성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제품 범주를 처음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반드시 제품 범주에 대한 욕구를 판매 소구점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즉, 제품 범주 수준에서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제품 범주에 대한 인지도, 긍정적 태도, 높은 구매 의도 등이 동시에 요구되는 경우가 제품 범주를 처음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범주 욕구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목표 대안들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제품 범주 욕구가 이미 존재할 경우에는 제품 범주에 대한 욕구를 커뮤니케이션 목표가 아니다는 겁니다. 목표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이야기죠. 그죠? 광고할 때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되겠고, 두 번째, 잠재된 제품 범주의 욕구일 경우에는 구매자로 하여금 과거에 학습된 욕구를 상기시키기 위해 단순히 제품 범주 욕구를 언급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게 목표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목표. 그 다음에 제품 범주 욕구가 존재하지 않거나 약할 때, 존재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경우에 제품 범주의 욕구의 환기를 커뮤니케이션 효과로 설정하여 이를 판매 소구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렇게 제품 범주 욕구를 커뮤니케이션 효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제품 범주에 대한 욕구가 좀 더 구체화된 효과가 브랜드 인지도입니다. 브랜드 인지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라는 것은 특정 상표명을 알고 있는 것. 지난 시간 이야기했죠, 그죠?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를 알고 있는 것. 브랜드를 회상할 수 있는 것. 브랜드를 재인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브랜드 인지도입니다. 자, 브랜드 인지도라는 것은 구매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한 제품 범주 내의 특정 브랜드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능력. 즉, 재인하거나 회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브랜드 인지도는 소비자가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나 그 브랜드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약한 인지도에서부터 한 제품 범주에서 그 브랜드만 떠오른다라는 강한 브랜드 인지도까지 그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유명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강하죠, 그죠? 스포츠 용품 중에서 운동화 하면 어떤 브랜드? 나이키. 떠오르죠, 그죠? 상당히 강한 겁니다. 리복 떠오릅니다. 퓨마 떠오릅니다. 아디다스 떠오릅니다. 중요한 것은 떠오르는 순서가 있죠, 그죠? 순서가 인지도 순서 이꼴 시장 점유율 순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듯이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인지도를 결과로, 효과로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브랜드 인지도입니다. 자, 인지도가 왜 중요합니까? 다음 슬라이드 설명하겠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즉, 상표를 알아보고 식별하지 못하면서 태도가 형성되고 구매도 형성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걸 알고 있고 내가 그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지 어떻게 됩니까? 호의적인 태도가 형성되고 구매 의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점입니다. 브랜드 인지도는. 구매의 출발점. 물론 앞서 브랜드 간에 특별한 차이가 없을 때는 제품 범주에 대한 욕구만 유발해도 구매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하면요, 제품 범주에 대한 욕구만 유발시켜서 구매가 안 이루어져요. 즉, 구매가 이루어지려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려면 인지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지도의 유형은 재인과 회상으로 구분합니다. 리커그니션과 리콜로 구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매 시점에 특정 브랜드를 선택하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높은 브랜드 재인을
리커그니션을 커뮤니케이션 목표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구매 시점 이전에 브랜드를 선택하는 경우 높은 브랜드 회상을 커뮤니케이션 목표로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콜을 할 경우 전자제품을 사러 갈 때는 하이마트로 가야 하는 거는 구매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전자제품 어디 가서 구매하지? 라고 떠올렸을 때 하이마트로 갑니다. 즉 리콜을 커뮤니케이션 목표로 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초창기 1위 전자랜드를 꺾고 하이마트가 전자제품 판매 소매점 1위 업체입니다. 뭐 이렇게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해서 순위가 바뀌었다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시점에는 리커그니션, 구매 시점 이전에는 목표가 리콜을 커뮤니케이션 목표로 해야 된다는 점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는 브랜드 인지도를 모든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에 커뮤니케이션 목표로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 하는 이유가 뭐냐? 인지도는 지속력이 약합니다. 지속력. 알아보는 게 지속력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계인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즉 브랜드 태도와 브랜드 구매 의도를 발생시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인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즉 인지도가 있어야, 인지를 해야 뭐가 생긴다? 태도가 생기고 의도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는 치열한 광고의 홍수 시대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카콜라도 계속적으로, 매년 계속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그만큼 인지도 높은 브랜드가 어디 있습니까? 코카콜라. 하지만 TV 광고를 하죠, 그죠?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자, 인지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즉 인지도 구축 중에서 제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리커그니션, 제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해야 되나? 광고를 통해 표적 소비자에게 브랜드 패키지와 브랜드명을 충분히 노출시킨다. 그리고 광고 속에서 제품 범주에 대한 욕구를 언급하거나 묘사한다. 자사 브랜드의 구매 용도를 언급하거나, 외구입한 언급하거나, 그것을 묘사합니다. 자, 여러분, 세계 유명 광고제에 수상한 광고 영상을 지난주까지 보셨죠, 그죠? 이번 주에는 광고 영상 안 올릴 겁니다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죠? 어떻게 리커그니션을 높이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리고 신규 브랜드 도입 초기에는 높은 수준의 매체 노출 빈도를 유발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뭡니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광고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리커그니션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리콜, 회상을 높이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회상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리콜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고 속에 제품 범주에 대한 욕구와 브랜드명 간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반복적으로. 특히 의약품 광고가 이런 광고를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브랜드에 개인적 관련성을 포함을 시킵니다. 1인칭,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유명인 등의 주의를 유발하는 특별한 메시지 원천을 광고에 사용합니다. 요즘 보니까 손흥민 광고를 좀 하죠, 그죠? 얼마 전에 KT의 5G 광고도 손흥민 등장시켜서 어린 축구 유망주에게 공차는 법도 가르치고 이런 광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인을
주의를 유발하는 메시지 원천. 그리고 전지현 BHC 뭐 광고 뭐 이런 거 유명인 광고입니다. 그리고 기업 정대 기법이나 징글을 사용합니다. 징글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음악입니다. 팍팍 해내십시오 캐토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펭귄 능량시키는 파스 광고 뭐 이런 것들도 유사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캐토톱 광고도 뭐 예를 들어 인사돌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인지도 높이고 잇몸 치료. 그다음 얼마 전에 보니 이치 치약 광고 있죠. 잇몸이 부었거나 피나는 잇몸에는 이치 뭐 이런 치약 광고 같은 경우는 브랜드 회상을 높이는 잇몸 치약 이치 뭐 이런 것도 역시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어떻게 됩니까? 경쟁 제품보다 더 많은 빈도의 광고를 실행함으로써 극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보시면 TV에 잇몸약 광고 많이 하죠, 그죠? 전문의약품 광고입니다. 인사돌 광고도 있고, 그죠? 그 다음 인사돌 광고와 비슷한 광고도 이게 어떻게 있습니까? 동국제약에서 인사돌이고, 그죠? 이가탄이 있습니다, 이가탄. 물론 치연염, 치주염, 인사돌이나 이가탄이나 뭐 주성분은 비슷합니다만은 둘 다 잇몸 뭐 이런 것들 물론 뭐 부작용은 알리지 않습니다만은 이가탄, 인사돌 그러니까 꼭꼭 씹는 행복, 인사돌 그러니까 최불암 씨가 등장해서 광고를 합니다, 그죠? 이가탄은 누가 광고합니까? 이가탄은 그 3명의 광고 모델이 나와서 광고를 하죠, 그죠? 명인제약의 이가탄. 자, 그래서 한번 이런 광고들, 뭐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이가탄 광고와 인사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둘 다 이제 유명인을 등장을 시켰죠, 그죠? 그런 것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즉 목표, 세 번째, 브랜드 태도입니다. 자, 첫 번째 제품 범주에 대한 욕구, 두 번째 브랜드 인지도, 세 번째가 태도입니다. 태도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태도는 호의적인 태도죠, 그죠?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 여러분들 벤츠 브랜드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BMW 브랜드에 보면 어떻습니까? 람보르기니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죠? 루이비통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명품이죠, 그죠? 구찌 뭐 여성들 같은 경우 구찌 브랜드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죠. 이런 태도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목표로서 브랜드 태도입니다. 브랜드 태도는 모든 유형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커뮤니케이션 목표입니다. 즉, 소비자들은 브랜드 태도에 근거하여 알고 있는 브랜드들 가운데 보다 호의적이고 보다 나은 특정의 브랜드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에 호의적이라면 운동화를 구입할 때는 아디다스, 뉴발란스에 호의적이라면 뉴발란스 운동화를 선택을 하겠죠. 나이키 선호하는 학생들은 나이키. 체육복은 삼색 줄무늬가 뚜렷하게 보이는 아디다스 체육복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그러니까 학교 등교할 때도 아디다스 운동복을 입고 오는 학생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제일 중요한 것이 태도죠, 그죠? 태도. 이 태도의 개념. 그리고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태도 형성은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우리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합니다만은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제 관여도, 구매 동기, 관여 수준 뭐 이런 것까지 좀 소비자 행동론이라든지 광고론, 그 다음에 심리학,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 이런 것까지도 종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수업이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간편하게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브랜드 태도 형성 과정과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브랜드 태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광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그죠? TV 광고. 뭐 대부분의 태도, 물론 제품을 직접 구매한 경험을 통해서도 태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집니다. 이거는 자명한 이치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죠. 그죠? 가장 기억에 남는 탄산음료를 한번 떠올리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코카콜라, 펩시 이렇게 나오죠. 코카콜라, 펩시.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 제품 중에서 떠오르는 브랜드를 한번 떠올리십시오. 델몬트, 선키스트 뭐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죠? 해태음료, 롯데 뭐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게 시장 점유율이에요. 불행하게도. 스마트폰 하면 뭡니까? 애플의 아이폰, 삼성의 갤럭시, 화웨이 뭐 이런 식으로 떠올린다. 그게 시장 점유율입니다. 물론 이 회상 능력은 성별, 연령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국가별로 좀 다를 수 있고요. 그죠? 이런 제인이나 리콜, 회상 수준이 시장 점유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태도 형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브랜드 태도 형성은 인지도 구축과 더불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필요 조건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태도가 형성되는 유형은 크게 4가지 형태의 유형이 있습니다. 즉 관여 수준입니다. involvement, 관여도입니다. 저관여 상황이냐 고관여 상황이냐, 관여 수준입니다. 우리가 저관여라는 것은 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다 저관여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구매를 위해서 그 정보 처리 노력이라든지 뭐 별 신경 안 쓰는 이 같은 경우 저관여 제품이라고 그러고 저관여 상황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내가 단순히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입해야 되는 음료 같은 건 저관여입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뭐 선물 같은 경우에 고관여 상황이겠죠. 그죠? 그리고 고가의 제품 같은 경우 당연히 고관여고, 저가의 제품 같은 경우 저관여고, 뭐 쉽게 구입하는 편의품 같은 경우 저관여고, 그죠? 전문품 같은 경우 고관여 되겠습니다. 이런 관여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구매 동기 유형에 따라서 정보 추구형 구매 동기냐, 정서적 경험 추구 구매 동기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관여도 수준과 구매 동기 유형에 따라서 저관여 정보 추구, 저관여 정서적 경험 추구, 고관여 정보 추구, 고관여 정서적 경험 추구로 이렇게 4가지 형태로 나누었습니다. 나누어가지고 각각의 이제 형태에 따라서 브랜드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여 수준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표적 청중이 지각하는 심리적, 재무적 위험의 정도, 이것을 이제 관여도라고 합니다. 인바울먼트, 얼마나 관련성이 있느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자동차 구매할 때 얼마나 신경을 써서 구매합니까? 하지만 뭐 치약, 샴푸 구매하는데 좀 관여도가 좀 낮겠죠. 그죠? 낮고. 예를 들면 탈모가 심각해요. 내가. 모발이 자꾸 빠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샴푸를 구매할 때보다 탈모가 걱정이 돼서 샴푸를 구입할 때의 관여 수준은 또 달라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적 이 내용도 관여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관여 구매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한번 뭐
제품 구입을 잘못하더라도 크게 뭐 열받을 일도 없고 크게 후회할 일이 없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저관여입니다. 저관여. 하지만 한번 잘못 구입하면 예를 들면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 전자제품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 이제 금성사, 지금 LG에서 초창기 했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뭐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한번 선택 잘못하면 10년 내내 고민거리다. 라고 생각되는 상황은 고관여가 되겠죠. 그죠? 즉, 관여 수준과 구매 동기, 왜 구입하느냐. 그러니까, 두통이 심해서, 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통약을 구입할 경우, 어떻겠습니까? 좀 다르겠죠. 그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구매 동기 유형이 이제 아까 이야기한 정보 추구형 동기.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러니까 소비자는 타이레놀이 두통 제거에 가장 효과적인 브랜드라고 생각하여 타이레놀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두통이 바로 해소되며 타이레놀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더 강화되겠죠. 그죠? 근데 타이레놀이 두통이 좋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먹었는데도 타이레놀이 두통에 별 효과가 없더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도는 나빠지겠죠. 그죠? 요렇게 해서 관여도 수준에 따라서 구매 동기에 따라서 태도 형성 과정이 달라집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 8가지 형태의 소비자의 구매 동기 유형이 있습니다. 뭐 좀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책 1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부정적 상태 제거의 동기, 그 다음에 긍정적 상태 추구의 동기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정적 상태 동기 제거는 뭐 문제의 제거, 문제의 회피, 충분치 않는 만족, 접근 회피 동시 추구, 재고의 고갈 등 5가지로 나뉘고요. 긍정적 상태 추구 동기는 감각적 즐거움, 지적 자극, 사회적 인정 등 3가지로 나뉩니다. 각각의 설명을 자세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제거라는 것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의 탐색을 위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머리가 아플 때 타이레놀. 그 다음에 문제 회피는 미래에 발생될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브랜드를 탐색하는 경우. 그리고 충분히 않던 만족,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제품을 탐색하는 경우. 아직도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뭐 이런 광고들도 충분치 않던 만족을 해결해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좋은 점과 싫은 점을 동시에 해소시킬 수 있는 제품 브랜드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접근 회피 동시 추구입니다. 그리고 재고의 보관, 그러니까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제품 브랜드를 탐색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감각적 즐거움 같은 경우는 제품 사용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욕구. 우리가 음료 광고 같은 경우 이런 유형의 광고 메시지가 많죠. 그리고 지적 자극 같은 경우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탐색하거나 이에 사용 방법을 습득하고 싶은 욕구로서 나타나는 구매 동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제품의 구매 사용을 통해 자긍심을 느끼고 싶은 욕구는 사회적 인정에 관련된 추구 동기입니다. 추구 동기. 자, 앞서 설명했던 8가지 구매 동기와 포함해서 구매 동기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관여 정보 추구 동기에 의한 브랜드 태도 형성 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관여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보 추구 동기입니다. 자, 이때는 소비자가 부정적 상태를 해소하려는 구매 동기를 갖고 구매 위험이 낮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형성되는 브랜드 태도입니다. 뭐 예를 들면 세탁세제 같은 경우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냐면 커뮤니케이션 노력이
문제 해결 방법의 단순한 제시. 소비자가 광고 자체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혹은 둘 정도의 편익막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제품 편익에 대한 주장을 과장하게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한두 분의 메시지 노출로 제품 편익이 쉽게 학습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광고 보신 광고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저관여 정보 추구 동기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욕실 세탁 스프레이 광고 한번 기억 안 나십니까? 그 죄수복 같은 오렌지색 옷을 입고 있고 유리창을 마주보고 있는 두 모녀, 상당히 헤어지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죠, 그죠? 욕실 욕실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그죠? 뿌리면서 빠른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관여 정보 추구 동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저관여지만 정서적 경험 추구 동기에 의한 저관여 정서적 경험 추구 동기에 의한 브랜드 태도 형성 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입니다. 연달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이제 혀가 힘들어져서 말이 좀 꼬이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가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려는 구매 동기에 의해 저관여 제품을 구매할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맥주가 대표적인 제품이 되겠죠. 이런 맥주에 형성되는 브랜드 태도가 이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서 유발의 광고의 장면을 제시하고 이러한 제시는 진실되고 하나의 핵심 편익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정서 유발의 광고 커뮤니케이션 실행 방식을 경쟁 브랜드의 것과 차별화시켜야 되겠고 표적 청중이 광고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 편익의 간접적 묘사 역시 광고의 반복적 실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셨던 해외 유명 광고제 수상했던 그 맥주 광고 여러 편이 나왔는데 그 맥주 광고를 한번 떠올리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몇 가지 맥주 광고들이 있었죠, 그죠? 맥주 광고, 저관여, 정서적 경험 추구 동기에 의한 브랜드 태도 형성 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되새겨 보시고 한번 다시 한번 혹시 기억 안 나시면 한번 더 광고를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고관여 상황이죠, 그죠? 고관여 정보 추구 동기에 의한 브랜드 태도 형성 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입니다. 즉, 부정적 상태를 제거하려는 구매 동기를 가진 부정적 상태를 제거하는 구매 동기를 가진 소비자가 잘못된 구매에 따른 위험의 정도가 높은 고관여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형성되는 브랜드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변비가 있죠. 변비약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피부 미용에도 안 좋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도 약간의 고관여 제품이죠. 이럴 경우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추구해야 되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품 수명주기 초기에는 정서적 구매 동기를 충족시킴을 캠페인 속에서 명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적 청중이 캠페인에서 제시되는 핵심 편익을 받아들이게 해야 됩니다. 핵심 편익을 받아들이기. 메이킹, 변비약 광고, 기억나십니까? TV 광고 한 번씩 하던데, 그런 광고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제품 편익에 대한 주장은 수용 가능한 범위 이내에 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고관여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대 광고, 과대 주장하면 안 됩니다. 특히 에어컨 광고, 무품 이런 것도
좋지만 광고에서 진짜 실내 온도가 갑자기 툭 떨어지고 빠른 냉방을 가져다 준다 광고를 했는데 실제 보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허위 광고로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손해배상 그 다음에 제품 반품까지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관여 정보 추구 동기에 의한 브랜드 태도를 형성할 경우에는 과대 주장하면 안 됩니다. 과대 주장 피해야 된다는 점 한번 인식해 주시고 다음 슬라이드는 고관여 상황입니다. 고관여 아까 슬라이드에서 계속되는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앞선 내용 연결해서 이때는 제품 편익에 대한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설득력. 그리고 소극적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이고 객관성을 가진 것으로 지각된 모델을 메시지 전달자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고관여 상황에서 정보 추구 동기에 광고를 할 경우에 설득력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자사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진 소비자들이 있다면 그 소비자에게는 반박 소구 방식의 광고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점유율 브랜드 같은 경우는 시장 선도 브랜드에 대해 비교 광고를 사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광고를 해야 됩니다. 에이비스 허츠 광고 같은 경우 우리가 2위이기 때문에 2등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광고를 통해서 광고를 하면 태도가 좋아지겠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2위 같은 경우 끓는 광고, 경쟁사인 그 선도 브랜드를 갉아내리는 광고 이런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고 가장 중요한 제품 편익은 반드시 처음에 제시해야 됩니다. 처음에. 그리고 광고에 포함되는 제품 편익의 숫자는 7개를 넘기면 안 됩니다. 이게 7의 법칙입니다. 기억할 수 있는 숫자가 7입니다. 통계할 수 있는 숫자가 7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미국 육군의 군 분대원의 분대장을 제외한 숫자가 7명, 소대원의 소대 규모가 4개 분대 3명의 소대 참모로 구성된, 즉 7이라는 숫자로 구성된 이유, 대대 모단 맞습니다. 사단까지도 다 7이라는 숫자로 이루어진 그 이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숫자가 7이라는 매직 넘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능력이 크지 않더라도 최소 7명 정도는 지휘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미 육군이 군대를 편제를 할 때 분대는 8명, 즉 분대장 1명을 제외한 7명의 분대원. 1개 소대는 4개 분대와 3명의 소대 참모, 즉 4명의 분대장과 참모를 통해서 지휘를 하면 소대가 구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의 소대와 소대장과 3명의 중대 참모. 대대도 똑같아요. 4개의 중대와 3명의 대대 참모.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구축이 됐다는 이게 이제 매직 넘버 7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관여일지라도 정보를 추구하더라도 제품의 편익의 숫자는 7개를 넘으면 안 된다. 이게 철칙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고관여 정서적 경험 추구 동기에 의한 브랜드 태도 형성 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관여 정서적 경험 추구 동기에 의한 브랜드 태도 형성 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관여 수준이 높고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기 위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형성되는 브랜드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입니다. 여러분들 TV에서 나오는 화장품 광고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즉 광고 캠페인이 유발하려는 정서는 현실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광고 속에서 묘사되는 제품을 자아와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제품 정보를 단도직입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대 주장이 효과적이고 소극적 주장은 피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반복 광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광고, 고관여, 정서적, 경험 추구 동기에 의해서 태도 형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브랜드 태도 형성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브랜드 태도 관련 커뮤니케이션 목표의 대체안입니다. 대안입니다. 대안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 태도를 창출하는 것이 선택지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브랜드 태도의 증가를 선택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브랜드 태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브랜드 태도를 수정하는 것이 또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브랜드 태도를 변경하는 것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태도의 창출은 어떻습니까? 신규 사용자입니다. 제품 범주 내의 신규 사용자 집단에다가 호의적인 브랜드 태도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제품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서 호의적이다, 좋다라고 태도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창출이고요. 그 다음에 증가는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 태도를 가진 소비자들에게 더 호의도가 높도록 만드는 것. 이게 긍정적 태도가 더 강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이 태도 증가입니다. 즉 긍정적 태도를 가진 소비자에게 목표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 유지는 어떻게 됩니까? 자사 브랜드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소비자에게 유지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목표로 광고를 집행을 해야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태도의 수정은 어떻게 됩니까?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죠? 태도를 조금씩 조정하는 거예요. 시장 상황이 바뀔 때. 예를 들면, 과거에는 그게 좋은 거였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시장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정을 해야 되겠죠. 조금씩 수정을. 변경은 어떻게 됩니까? 변경이라는 것은 자사 브랜드에 의해서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긍정적으로. 자, 긍정적으로 바꾸려면 브랜드 태도 변경을 커뮤니케이션 목표 대안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소비자에게 적절한 목표 대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 대해서 표를 가지고 간략하게 종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도 관련 커뮤니케이션 목표 선택 대안 슬라이드 표입니다. 여러분 책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죠, 그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진도가 좀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나갔고, 이게 또, 책은 163페이지인데, 우리가, 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 주에 거의 2챕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챕터가 진행이 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빨리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종결이 돼서 수업을 하게 되면 제가 또 여유를 갖고 수업을 하겠지만, 이게 뭐 여러분들과 조금 뭐 수업의 예를 좀 자세히 들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수업을 매끄럽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록으로 남게 되다 보니까 수업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시간을 또 최대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 주에, 일주에 거의 2개 챕터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저희들이 이제 우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교재는 전체가 촉진관리, 즉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접근 3판, 안광호, 김동훈, 유창조 교수님 저술한 책은 전체 챕터가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치고 난 이후에 진도가 좀 빨리 나간다. 여러분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팀 프로젝트를 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발표 시간도 갖고, 이게 이제 뭐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실제도 한번 경험하고 이런 다양한 형태로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힘들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어찌됐습니까? 이게 만약에 계속적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참고 교재가 있습니다. 참고 교재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강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러분 책 163페이지 있는 표 4-4는 브랜드 태도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목표의 선택 대안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태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체로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매우 호의적인 브랜드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 그리고 대체로 호의적인 브랜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구매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정적인 브랜드 태도, 이런 5가지 경우에서 목표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 태도를 창출해야 되고, 그죠? 호의적이면 어떻게 태도를 증가시켜야 되고, 매우 호의적이면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모든 구매자에게는 이제 시장 상황이 좀 바뀌기 때문에 포지셔닝이 바뀌죠, 그죠? 리포지셔닝 될 경우에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태도를 조금씩 수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브랜드 태도를 가지고 있는 타겟층에게는 브랜드 태도를 완전히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광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질레트 면도기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시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시크 면도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질레트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 TV 광고 전쟁이 있었죠, 그죠? LG와 삼성 QLED.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조금 비판한 형태로 LG 광고가 포문을 열었죠, 그죠? 그러니까 삼성과 LG 광고, TV 광고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부정적인 브랜드 태도를 호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브랜드 태도의 변경을 커뮤니케이션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브랜드 구매 의도입니다. 브랜드 구매 의도는 특정 제품, 특정 상표를 구입할 수 있는 의도를 유발시키는 것을 커뮤니케이션 목표로 사용하는 것이겠죠, 그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구매 의도도 역시 저관여와 고관여에 따라서 이제 구매 의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저관여 상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저관여 상태에서 형성된 브랜드 태도는 브랜드 선택 간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한번 봅시다. 태도가 매우 호의적이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브랜드 선택 비율이 높아집니다. 저관여 상태일 경우에는 의도한 브랜드를 실제로 선택한 빈도수가 높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저관여 상황일 경우에는 브랜드 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구매 의도가 당연히 높아집니다. 고관여 상황은 조금 다른데, 그죠? 조금은 다른데, 한번 봅시다. 고관여 상황에서는,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죠. 고관여 상황. 저관여 상황에서 형성되는 호의적인 브랜드 태도는 호의적인 브랜드 태도만으로 충분한 구매가 일어납니다. 즉 커뮤니케이션 목표에 구매 의도의 구축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 저관여 구매 상황일 경우. 하지만 고관여 구매 상황에서 형성된 호의적인 브랜드 태도는 브랜드 구매 의도 구축을 커뮤니케이션 목표에 포함을 시켜야지 구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관여 구매 상황일 경우에도 가격 할인 등 판촉이 제공될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구매 의도가 높아집니다. 즉 판촉이 일어난다. 그럴 경우에는
투풀원, 원풀원이 돼야만이 구매도가 높아진다. 이게 이제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고관여일 경우에는 구매 의도 구축을 위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목표를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관여 상황일 때, 저관여 상황일 때 조금 차이가 난다는 점. 즉,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관여 제품에서 자사 브랜드에 대해서 강력한 호의적인 태도가 형성되어 있다면 굳이 구매 시점에서 구매 의도를 유발시키려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고관여 상황이거나 또는 저관여 상황에서 판촉 지향형 캠페인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매 의도 형성을 커뮤니케이션 목표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5가지 커뮤니케이션 목표의 마지막 커뮤니케이션 목표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뭔지? 마지막 5번째, 브랜드 구매입니다. 구매라는 건 뭡니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최종 목표입니다. 목표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커뮤니케이션만으로 구매가 일어나는 경우는 힘들죠. 반드시 뭐가 됩니까? 구매력이 수반돼야지 구매가 일어납니다. 즉, 구매 의도까지는 IMC를 통해서 유발시킬 수 있어요. 포르쉐 구매하고 싶습니다. 포르쉐 광고도, 신문 광고, 라디오 광고 뭐 들어본 적도 없지만 잡지에 한 번씩 포르쉐 보고, 그죠? 마세라티, PR이나 퍼블리시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웹 검색하다가 한 번씩 마세라티라든지, 그 다음에 람보르기니 이런 거 봅니다. 구입하고 싶습니다. 벤츠도 구입하고 싶어요. 브랜드 구매 의도까지 생깁니다. 하지만 구매를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구매력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직접 반응, 구매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끌어내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구매력이 수반될 때 가능하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슬라이드가 이제 3개 남았습니다. 3개 남았는데, 일단,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구매자 집단이겠죠. 그죠? 구매자 집단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사 브랜드를 충성적으로 구매하는 고객들. 이게 제일 중요한, 고객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5가지 유형의 구매자 집단이 있다고 파악을 합니다. 5가지 구매자 집단을 충성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건 자세하게 언급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한번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책 171페이지 보시면, 그림 4-5, 5가지 유형의 구매자 집단이 있습니다. 자, 이 집단 같은 경우는 우리 자사 브랜드의 충성 고객입니다. 충성 고객이라는 구매자 집단이 있고, 자사 브랜드 포함해서 브랜드 스위처.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도 구입하고 타 브랜드도 구입하고 왔다 갔다 스위칭하는 스위처들이 있고, 그죠? 그리고 타사 브랜드 중심에,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 중심이 아니라 경쟁 브랜드 중심으로서 가끔가다 우리 브랜드도 구입하는 타사 브랜드 중심의 브랜드 전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오로지 타사 브랜드에 충성하는 충성 고객이 있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제품 범주를 사용하는 층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뉴 카테고리 유저입니다. NCU라고 합니다. 뉴 카테고리 유저. 새로운 신규 제품 범주 사용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BL 같은 경우는 브랜드 로얄스. 그러니까 자사, 우리 기업 브랜드 이야기하는 거고, 자사 브랜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FBS 같은 경우는 Favorable 브랜드 스위처. 그러니까 호의적입니다만은 타사 브랜드도 사용하는. 그 다음에 OBS, 아들 브랜드 스위처.
아들 브랜드 스위처. OBLS는 아들 브랜드 로얄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제품 범주 비사용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관점에서 우리 브랜드 고객, 충성 고객을 계속 유지하면서, 제일 먼저, 그죠? 자사 브랜드 포함해서, 브랜드 포함해서 브랜드 전환. 우리 것도 사고 경쟁 브랜드도 구입하는 이 사람들을 브랜드 충성 고객으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이제 타사 브랜드 중심. 이게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 과제. 이게 네 번째 과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사 충성 고객을 자사 브랜드로 바꾸기 좀 힘듭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구매자 집단을 분석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섯 가지 구매자 유형 집단별로 행동 목표를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은 173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 보시면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구매 행동 목표는 시용 구매 유인, 반복 구매 유발로 나눠지며 각 목표의 구체적인 하위 목표는 표적 집단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용 구매 쉽죠? 어떻게 됩니까? TV에서 광고를 합니다. 신제품 등장했을 때. 아까 대형마트 이야기도 했습니다. 만두가 새로 나왔어요. 가격 할인과 더불어 시식 코너를 부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좀 대대적으로 호객 행위를 하면서 맛을 보여줍니다. 맛을 보시라고. 얼마나 괜찮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서 시용 구매를 할 수도 있고, 한번 드셔본 분들한테 이제 계속 괜찮도록 반복적으로 유발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쿠폰 같은 거를 제시하면서 반복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구매 행동 목표입니다. 이것은 광고뿐만 아니라 다른 촉진 믹스 도구들을 활용을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 범주의 최초 구매자. 그죠? NCU. 그 다음에 경쟁 브랜드 충성 고객. 경쟁 브랜드 중심의 브랜드 전환자. 자사 브랜드 포함 브랜드 전환자. 전환자는 스위처죠.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 제품 샀다가 어떤 경우는 우리 거 샀다가, 그러니까 경쟁사에서 판촉을 하면 경쟁사로 넘어갔다가 판촉 안 하면 우리 거 사용했다가, 이게 이제 스위처고, 자사 브랜드 충성 고객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제품만 구입하는 고객. 그 별로 이제 목표가 다르죠. 그죠? 자, 체크 한번 보세요. 제품 범주 시용 구매, 자사 브랜드 시용 구매. 한 번도 구입 안 했기 때문에 시용 구매하도록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는 거고, 경쟁 브랜드 충성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사 브랜드를 한번 시용하도록, 한번 써보도록, 한번 먹어보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사 브랜드 반복 시용 구매하도록 구매 행동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 구매율 증대를 또 목표로. 스위처 같은 경우, 경쟁 브랜드 중심의 브랜드 스위처 같은 경우는 역시 경쟁 브랜드 충성 고객과 마찬가지로 자사 브랜드 시용 구매, 자사 브랜드 반복 시용 구매. 또한 어떻게 됩니까? 반복 구매 목표를 위해서 반복 구매율 증대, 1회 구매량 확대, 1회 구매량의 축소, 구매 시점의 가속화, 구매 시점의 연기 등등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사 브랜드 포함 브랜드 전환자 같은 경우는 앞서 경쟁 브랜드의 중심 브랜드 전환자의 시용 구매 목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전혀 없고 반복 구매 목표로 이렇게 구매 행동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사 브랜드 충성 고객일 경우에는 시용 구매 목표 전혀 없고 반복 구매율 유지를 구매 행동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이렇듯이 커뮤니케이션 목표, 아까 이야기한 제품 범주에 대한 욕구,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태도, 브랜드 구매 의도, 브랜드 구매까지 5개 파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3주차 수업까지는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짧게나마 광고를 볼 수 있어서 수업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지루함이 좀 덜했을 건데 4주차 수업부터는 이제는 이제 교재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긴 시간 수업에 집중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짧게나마 과제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수업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수업을 제대로 들으셨는지도 판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들으셨던 수업에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제를 내겠습니다. 과제 내용은 기억나는 광고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다 하셨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그 광고 중에서, 기억 남는 광고 중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광고를 하나를 선택을 하십시오. 즉,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광고 하나를 선택하시고 어떠한 형태로 크리에이티브 컨셉을 잡아서 광고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본 소감을 중심으로 해서 자세하게 A4지 한 2장 정도로 작성을 하셔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또는 MMS 장문 문자로 보내셔도 관계없습니다. 제출하시면 1점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점수가 없습니다. 0점 처리를 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1점도 상당히 큰 점수가 될 수 있으니 여러분 스스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광고, 행해졌던 광고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광고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그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크리에이티브 스토리보드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과 주제, 그 다음에 광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광고를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적어서 보고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